세상에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돌고 돌아 다시 이어지게 된 인연, 운명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제 인연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끌림이 있어서 오랜 시간을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예비신랑과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 당연한 수순으로 예비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잡은 이후부터 심장이 너무 떨리고 쿵쾅거려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부모가 없는 고아였기 때문이었어요. 고아가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예비신랑의 직업이 의사였고요. 예비신랑만 의사였던 게 아니라 예비신랑의 집안 전체가 대대손손 의료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신랑의 사촌들도 전부 알아주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예비신랑의 큰아버지 되시는 분은 무려 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예비신랑도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었지만 대학병원 일이 워낙 많고 바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당직을 서야 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버린 예비신랑은 예비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상가에 개인 병원을 내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었는데, 제가 그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눈이 맞게 되어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비신랑의 집안은 너무나도 빵빵했고 다들 한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소리죠. 예비 시아버지도 재력이 꽤 괜찮았으니 개원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병원까지 떡하니 차려주지 않았겠어요? 저는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후부터 수많은 걱정거리에 빠지게 되었죠. 저는 고아원에 언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충 고아원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자면 제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던 시기에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고아원에서 14살이 될 때까지 자랐으나 고아원 원장의 배임 횡령으로 인하여 고아원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쉼터와 다른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고아원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꽤 다양한 사정으로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존재했고, 정말 천사 같은 마음으로 보육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그저 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14살 이후부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쉼터를 돌아다니며 정착할 곳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18살이 되던 해에 정말 천사 같은 쉼터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정착을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전까지 저도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왜 제가 부모도 없이 자라야만 하는지, 왜 내 부모는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건지에 대한 자괴감으로 엇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아원에는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고 아이들을 가끔 보러 오기는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맡겨야만 하는 실상에 빠져있는 가정도 꽤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들이 늘 부러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본인을 낳아준 부모가 보러 온다는 게 무척이나 부러운 일이었죠. 부러움은 시기와 질투로 변질이 되었고, 저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못되게 굴었었어요. 그게 바로 고아원 아이들끼리의 서열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학교에 어쩌다가 간다고 한들 내리 잠만 자기 바빴고요. 선생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삐딱하게 지내다가 18살 때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건 전부 천사 같은 쉼터 원장 선생님을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정말 화를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으며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죠.
제가 사회에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고 정말 제 인생을 위해서 누구보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어요. 원장님, 저 솔직히 그동안 학교 생활이 너무 못해서 내신도 망했고요. 제가 또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 저는 공부머리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20살 되어서 자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될 건데 자립하지 않고 쉼터에서 조금만 더 지내면 안 될까요? 취직 자리도 알아보려고요. 네가 편한 대로 하렴. 우리 쉼터에서 20살 넘어서 찾아오는 애들도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잖니. 20살이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해서 바로 사회에 뚝 떨어져야 하는 건 아니란다. 언제든지 가족이 필요하고 지낼 곳이 필요하면 우리 쉼터에 남아 있어도 좋아. 보통은 20살부터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쉼터에 성인들이 남아있게 되면 쉼터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손해인 부분이지만 원장 선생님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20살이 되자마자 취업 자리를 알아봤는데 고아에다가 고졸이라고 무시를 너무나도 받으니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성인들 사이에서의 왕따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왕따보다 심적으로 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은 점점 더 스펙이 좋은 사람들과 차이가 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직에서 종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팔자에도 없는 공부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학원을 다니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착실하게 학원을 다닌 덕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 뒤로는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쉼터에 작게나마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26살이 되어서야 쉼터를 나와서 저렴한 월세를 얻을 수 있었고, 출퇴근길이 구한 집에서 꽤 멀어서 집 근처 병원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뜨자마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 상가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젊은 원장님은 천사 같은 미소로 늘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인기가 꽤 많았고 환자들이 늘 대기를 타고 있을 정도로 장사도 잘 되는 곳이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원장 선생님께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큰 차별을 두지 않고 두루두루 잘해주시면서 할 일은 정확하게 딱딱 나눠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없었죠. 예전에 일을 하던 병원에서는 차별이 좀 심하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편을 갈라서 지냈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출근하기가 싫었는데 이직을 한 이후부터는 출근을 하는 일이 신이 날 정도였어요. 원장 선생님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제 나이 27살에 만나게 된 원장 선생님과 은근히 눈빛으로 교감을 하다가 눈이 딱 맞아서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사실 제가 말을 하지 않은 비밀, 아니 비밀도 아닌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쉼터에서 생활을 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쉼터에서 쭉 살다가 자립을 하게 된 지는 아직 한 2년이 되지 않았고요. 혹시 실망하셨어요? 내가 실망할 게 뭐가 있어. 힘들었겠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도 존재했을 텐데 고아원에서 부대 끼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자리까지 했다고 하니 기특한걸.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나랑 같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자. 내가 고아라고 하는데 다른 생각은 따로 안 들어요? 선생님은 의사식이나 되고 자기 병원도 가지고 있고 집안도 뭐 빵빵하다는 이야기를 간호사들 사이에서 들은 적도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에 대학도 못 나왔고 부모도 없고. 그거 다 쓸데없는 자격지심인 거 알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나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싸울 일도 없이 착착 잘 들어맞는데 그런 조건이 왜 필요한 거야? 희진 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거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찰떡궁합인 거 아닐까? 성품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가 고아라는 것에 대한 편견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치부를 깐 것이 자격지심이 맞았죠. 너무 잘난 사람이니까 제 모든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정이 더 깊게 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다는 저의 작은 배려이기도 했고요. 물론 제 마음은 2배, 3배로 상처를 받았겠지만 2년이 아니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다르게 저의 모든 걸 받아주고는 저에게 힘들었겠다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이라는 걸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가 29, 예비 신랑의 나이가 34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기로 하고 예비 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약속을 잡게 된 것인데 전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던 탓에 반대를 당하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것이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대대손손 의사 집안인데 저 같은 게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냐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며 물을 뿌리는 시어머니들이 조금 많겠어요? 차라리 돈 봉투를 받는 게 나을 거란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약속을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라면 스팸 전화인가 싶어서 안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싸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우아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김희진 씨? 아내가 바로 이 원장 엄마인데 우리가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이렇게 내가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진득하니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죠. 아, 혹시 생각이 있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이 원장한테는 내가 전화가 왔다는 것도 비밀로 하고 만나자는 것도 당연히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에게는 알리지도 말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예비 신랑이랑 똑 닮은 사람이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치렁치렁하게 보석까지 달고 나온 게 아무래도 저의 길을 눌러버리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어요.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앉았더니 제 얼굴을 힐끔 보시고서는 길게 말할 것도 없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입 아프게 구구절절 말해봐야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용건만 간단하게 할게요. 나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예상해죠. 우리 아들이 대단한 집안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공부를 추월하고 하느라 흰머리가 고등학생 때부터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거기다가 큰아버지 댁 아들들이랑 얼마나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는지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 사정들은 전해들은 게 없어서 몰랐어요. 머리는 늘 염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흰머리가 많은 것도 몰랐네요. 이제 와서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아들이 말이야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개인 병원 차린다고 했을 때도 집안 사람들이 그것도 못 버티냐면서 무시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애예요. 지금 와서 마음 잡고 자리 잡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까지 못난 애랑 하면 집안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 헤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는 각오를 했던 말이기도 하고 물잔이라도 끼얹어지지 않을까 각오도 하고 나온 자리이긴 하지만 막상 말로 들으니까 더 상처가 되네요. 그쪽 상처 내가 알 바는 아니고 구하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희진 씨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뭐 모아둔 돈이라도 많이 있어요? 쉼터에서 나와서 자립을 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 벌어둔 돈은 쉼터에 기부를 하면서 지냈고요. 제가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봐요. 그러면 주책 파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싶은데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들었겠죠? 그럼 이만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죠. 저는 그날 저녁에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어요. 인사드리러 가는 걸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아직은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결혼 준비하기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래요. 예비 신랑은 알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대충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예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저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둘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나를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말만 해서는 못 믿을 거 다 알고 있는데 의사라고 꼭 의사랑 결혼해야 하는 법 없고 집에 돈이 많다고 꼭 부자랑 결혼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믿음을 주고 오래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나 싶어. 아무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될까?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머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뻔하지 뭐. 우리 엄마 성격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사실은 나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머님께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말 안 했을 거야. 우리 엄마는 사실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 입주 가정부라고나 할까? 나를 혼자의 몸으로 낳으시고 오갈 곳이 없어서 지금의 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방 한 칸을 얻어서 지냈었지. 옛날엔 부잣집에 다용도실에 딸린 작은 방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입주를 해서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었거든. 아휴, 어머님께서 너무 기품이 있으시고 우아하게 행동을 하셔서 전혀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에요. 다 노력으로 만들어낸 폼이지 뭐. 내가 5살이던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의 본척에 일이 생기면서 사별을 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주 가정부로 일을 하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눈이 맞아서 재혼을 하게 되었고 내가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되면서 유일한 외동아들로 자라게 되었어.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서 자세하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드문드문 충격적인 일들은 죄다 기억을 하고 있지. 나도 그 집에서 비교를 당하면서 버티고 사느라 힘들었거든. 대충 이야기는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사촌들이랑 얼마나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는지 말이야. 네, 어머님께서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머리에 흰머리까지 생겼었다고요. 맞아. 그 흰머리를 만든 것도 우리 엄마가 한몫했지. 우리 어머니가 워낙 자격지심도 세고 자존심도 센 사람이라서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 나를 엄청나게 독하게 키우셨거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회초리질을 당했고 정말 주말에 단 1시간조차 게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공부만 했어. 친구들을 사귈 필요도 없었어. 아예 어차피 만나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까 말이야.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고등학생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어. 그렇게 버텨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도 당당하게 집안에서 의수될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의대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면 우리 어머니도 말릴 수가 없을 거야. 그래도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 아닐까요? 서로 상처만 받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고집을 부린 적도 없었어. 결혼만큼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출신 자체가 부자도 아니었고 직무살이 하다가 아버지랑 눈이 맞은 건데 뭐 반대하는 게 이상한 거지. 저는 이러한 속사정을 전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에 주눅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래 나도 못할 거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다시 날을 잡게 되었고 그날 이후에 걸려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를 전부 무시하면서 지냈어요. 받아봐야 똑같은 소리를 할 테니까요. 제가 예비 신랑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오지 못했어요. 찾아오게 되면 아들에게 뻔히 들킬 텐데 본인이 아들에게 책 잡힐 짓을 하긴 싫을 테니까요. 제가 뭐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밖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못 잡았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갈 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잔뜩 긴장을 하고 예비실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인사를 가는 건데 제가 내내 무시만 당할 순 없는 거니까 양손 무겁게 선물을 잔뜩 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집 앞에 서자마자 입을 떡 벌렸어요. 와, 집이 진짜로 으리으리한 게 아니겠어요? 대대손손 의사 집안이라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런 건지 뭔지 높은 담벼락에 기가 확 눌렸고요. 집에 마당도 있더라고요. 2층짜리 집이었는데 딱 봐도 너무 멋있는 집이었어요.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하는 말을 속으로 삼키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하고서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요. 예비 신랑이랑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손을 덜덜 떨어?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아버지께서도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인사만 잘 드리고 나오자. 알았지? 긴장하지 말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어. 내가 안 떨고 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갈래요. 암튼 현관문에 발을 디디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예비 시부모님이 보였어요. 예비 신랑이 저희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왔냐 하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 앞에 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만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좀 찔리잖아요. 그동안 연락해온 게 수십 통인데 다 씹어버리고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 공손하게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제가 준비한 어머님, 아버님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정신 못 차리고 여기까지 기어이 찾아왔어? 아유, 아주 기가 막혀. 그렇게 한껏 쏘아붙이더니만 아니 제 뺨을 확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고막이 찡하니 울리는데 저는 무슨 고막 파열이라도 당한 줄 알았다니까요. 옆에서 예비 신랑이 엄마 하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진짜 귀머거리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셌냐면요. 제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성별, 혈액형 따위가 적힌 미아방지 팔찌였어요. 그런데 그 팔찌가 나이를 먹으면서 손목에 차고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늘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녔었어요. 어린아이에게 맞춰진 팔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18살 때 만난 제 은인이나 다름없는 원장님께서 팔찌가 가방에 있는 걸 보신 거죠. 이거 미아 방지 팔찌 아니야? 희진아, 이런 건 몸에 소중하게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우연히 아니 누가 보고 내 딸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내가 이거 줄을 이어서 목걸이로 만들어주마. 그 뒤로 늘 목에서 빼놓지 않고 차고 다녔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힘이 실린 싸대기에 그 줄이 끊어져서 목걸이가 날아간 것입니다. 아마 제 뺨을 치다가 손끝에 목걸이 줄이 걸려서 끊어진 듯 했어요. 저는 목걸이가 날아간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뺨을 얼어만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세게 뺨을 맞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렇게 고아원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닐 때도 욕은 들어먹었어도 뺨을 맞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인연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면 조용히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 아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배운 게 없어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야 뭐야. 정말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구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사람 따로 만나셨었군요. 왜요? 저랑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저 모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니?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의사로 키워서 만들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어떻게 이딴 년이 채갈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한 노력이 뭐가 되겠니? 이딴 년이라니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저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뭐 네가 우리를 등지고 살겠다는 말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도 네 아버지가 해준 병원인 거 몰라서 그래. 네가 네 스스로 한 게 뭐가 있어. 다 집안의 득을 받지? 그럼 적어도 결혼만큼은 부모가 골라주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지금까지 받아먹은 게 있으면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당연히 집안에 도움이 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와야지. 부모가 골라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집안에 득이 될 수 있는 돈으로 엮인 집안이랑 연이라도 맺으려고요. 아니 저희가 무슨 재벌집이에요. 요즘 재벌도 안 그런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그런 집안이 어딨어. 명망 있는 우리 집안 대대손손 의사 집안. 당연히 사자 직업 가진 집안이랑 인연을 맺어야지. 네 사촌 형들 봐라. 다들 하나같이 판검사에다가 정치 쪽으로 연관된 집안 여식들이랑 결혼한 건 몰라서 그래. 너도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한 형도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무슨 이유로 제 행복을 막으려고 드시냐고요. 저도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여태까지 꼭두가시처럼 하라는 대로 살아왔으니까 제 행복 찾고 싶다고요. 행복? 예, 행복이 밥 먹여주니? 당장 결혼 못한다 그래. 결혼 모른다고 말하라고. 급도 안 되는 년이 감히 여길 지발로 찾아와? 뻔뻔한 년. 팔자 한번 펴보겠다고 별짓을 다 한다. 내가 이런 기집애 한두 번 본 줄 알아? 뻔하지 뻔해. 누가 그래요? 저랑 결혼하면 팔자 핀다고요? 저도 그냥 똑같이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요. 환자 없으면 돈도 못 버는 그냥 그런 의사요. 근데 제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정말 엄마 때문에 제가 다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어머머, 의사씩이나 되어서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다른 네 사촌들을 보고 느끼는 것도 없니? 걔네들이 왜 그렇게 똥똥거리면서 살겠니? 너보다 외적으로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놈들인데. 다들 하나같이 대학병원에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빵빵한 집 여식들이 들러붙는 거 아니겠냐고. 너라고 왜 못하겠니?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붙어서 뭐 한다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저도요 이제는 돈 명예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진료하면서 제 가정 이뤄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이고 철이 들려면 아직도 멀었다.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꿈을 꿀 때마다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금 일상에 안주하면서 살 거야? 이름을 날리는 의사가 되어야 할 거 아니야. 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이요? 제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랑 결혼을 하는 게 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죠? 아버지, 대답해 보세요. 이게 왜 먹칠하는 일이냐고요? 그러는 엄마도 아버지네 집에서 일하던 식모였잖아요.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아요. 어릴 때 기억이지만 다 안다고.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고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도 식모로 살고 있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출신까지 의심당한다. 엄마가 올챙이 쪽 시절 생각 못하고 내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니까 하는 이야기지. 엄마는 뭐가 달라서 반대를 해? 아이, 참 시끄럽게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어? 집안 망신이다. 손님 모셔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비 시부가 가만히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점점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의 싸움이 과열이 되고 식모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에게는 시선 한 번은 안 주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좀 눈에 콕 들어왔다고나 할까요? 눈이 마주쳤는데 예비 시아버지도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시선을 피하게 되었죠. 눈을 슬쩍 아래쪽으로 깔았더니만 예비 시아버지 발치에 제 미아방지 목걸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제야 목을 만져보니까 목걸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홀린 듯이 다가가서 그 목걸이를 주우려고 했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주워주셨어요. 제가 목걸이를 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부께서 그 목걸이를 빤히 보시더니만 온몸을 갑자기 떨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두 팔로 꽉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나? 자네 이거 어디서 났어? 이 목걸이 말이야. 원래가 목걸이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요. 원래는 팔찌였어요.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거라 작아져서 찰 수가 없었어요. 쉼터 원장님께서 목걸이로 다시 만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고아원에 맡겨졌을 땐 손목에 차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팔찌였나? 그러니까 고리가 달려있는 팔찌였나? 아니면 고리가 없는 팔찌였나? 그걸 어떻게... 맞아요. 고리가 없는 그냥 체인으로 쭉 이어진 팔찌였어요. 한번 착용을 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게요. 마치 제 팔에 맞춘 듯이 꼭 들어맞았었대요. 5살까지는 어떻게 꽉 껴도 차고 다녔었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팔을 꽉 조여서 어쩔 수 없이 벤치로 끊어내고 가방에 걸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의 팔찌는 체인끼리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서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미아방지 팔찌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제 팔에서 빠지지 않게 체인줄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성장을 한 다음에는 더 이상 팔에 끼고 다닐 수 없이 작아짐이 느껴져서 팬츠로 고아원 원장이 끊어줬었단 말이죠. 그냥 품에 지니고 다니다가 18살에 목걸이로 만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 팔찌를 만드셨다거나 아니면... 저도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가 그 팔찌를 손에 꽉 쥐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 또한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예비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고이더라고요. 무슨 사정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징하게 울리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네 이름이 이혜인이냐? 이혜인이 맞냐 이 말이야? 아니요, 아버지. 이 사람은 이혜인이 아니라 김희진이에요. 네, 제 원래 이름이 이혜인이에요, 이혜인. 제가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에 원장님께서 호적을 고아원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름도 바뀌었었어요. 원장님의 성을 따라 새롭게 김희진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면 네 생일이 9월 14일이 맞느냐? 아니, 그걸 어떻게... 맞아요. 제 생일 9월 14일이에요. 그때부터 저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서 앞이 뿌옇게 보였어요. 맞다고 말을 하면서도 입이 덜덜 떨렸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꽉 끌어안으시고는 헤이나 헤이나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일이었지만 저도 예비 시아버지를 부둥켜 껴안았어요.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혜인아, 우리 혜인이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 혜인이를 이렇게... 혜인아.
네 아버지다 하는 말에 저는 어리둥절해서 이게 뭔 소리인가 멍하니 있었고 예비신랑은 경악에 물든 얼굴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혜인이는 죽었다니까요. 혜인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그 팔자 하나 들고 있는 건데 혜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혜인아,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네가 내 딸인 게 틀림없어 보인다. 어릴 때 기억 중에 혹시 남아있는 게 없니?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서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깟 팔자 하나로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제발. 혜인이는 죽었어요. 혜인이는 죽었다고요. 이제 제발 좀 받아들여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혜인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시끄러워. 지금 이 팔찌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검사를 해봐야겠어. 내 휴대폰 가져와. 예비신랑이 놀래서 예비 시부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주자 어디론가 연락을 막 하셨어요. 예비 시모는 머리를 감싸 안고 주저앉았고 예비신랑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형, 나 지금 혜인이를 찾은 것 같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까 하루 빨리 유전자 검사를 좀 맡아줘야겠어. 지금 당장 우리 집에 혜인이가 와 있다고. 얼른 와서 검사 좀 해달라고. 아마도 대학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예비신랑의 큰 아버지와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예비신랑이 바닥에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서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젠 다 틀렸어요. 혜인이라니, 혜인이가 나타났다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숨겨두었던 진실, 그거 이제는 다 알려야 한다고요.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알아요? 애써 내 마음속, 내 기억 속에서 혜인이를 지우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입 다물어. 네가 정말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미쳤어? 미쳤냐고. 아 혜인이는 무슨 혜인이야. 제발 그 입 다물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숨겨뒀던 진실이라니. 당장 무슨 말인지 낱낱이 고하라고. 혜인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그러자 예비신랑은 정말 땅이 꺼져나갈 것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나게 때리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그날의 기억이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5살 때 아버지 집으로 입주 가정부의 아들로 들어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때 사모님께서는 혜인이를 임신 중이셨고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사모님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셨어요. 본인이 이 삶을 통째로 가지고 싶다고 매일 밤마다 주문을 외울 정도로요.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나 말하고 있어? 이거 전부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야기라고. 이 집의 사모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모님께 집착을 했었던 게 똑똑히 기억이 난다고요. 일부러 아버지 앞에서 동정심을 살 행동을 많이 했었고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제 유치원 학예에도 동석을 해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거절도 못하셨고 거기다가 혜인이를 임신 중이신 사모님께서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면서 부탁을 들어주라 하셨었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나둘 들어주시니 어머니는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된 거라고요. 이놈이 저 보잘것없는 여자애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없는 소리를 지어내는 거야. 여보 듣지 말아요. 소름 끼쳐. 그러다가 사모님이 혜인이를 낳았고 아버지께서는 혜인이에게 푹 빠져서 저와 어머니는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집착을 하면서 온전히 본인의 남자가 되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하필이면 사모님께서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잖아요. 그 약 때문인지 하루 종일 잠만 주무셨고 약 기운에 기억도 깜빡깜빡하게 되었었고요.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우리 혜인이가 사라진 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냐? 어머니는 그걸 노리셨어요. 혜인이를 데리고 사모님께 같이 나들이를 가자고 꼬드겼고 사모님께서는 약을 복용하고 저와 어머니 혜인이 넷이 나들이를 떠났어요. 약 기운에 잠이 쏟아지기 시작한 사모님이 유모차에 혜인이를 태워두고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미리 연락해두었던 외삼촌이 와서 혜인이를 데려갔어요. 고아원에 데려다 놓으면 돈을 주겠다고 외삼촌에게 일을 시켰다고요. 노름에 빠져서 빚만 잔뜩 있었던 외삼촌은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요. 몇 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인간이 우리 혜인이를 데려다 고아원에 버려두었다는 거야? 그 부탁을 이 사람이 했고 당신 미쳤어? 그때 얘는 고작 6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거 다 소설이라고요. 생생해. 그날 공원에서 공을 차고 놀았다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입을 쿡 다물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외삼촌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했잖아. 맨날 술이나 먹고 난동이나 부리는 그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니면 평생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마음에 묻어두고 지워버린 기억이라 생각했어. 외삼촌이 죽기 직전까지는. 자고 일어난 사모님은 혜인이가 사라진 걸 보고 미쳐버렸잖아. 엄마가 거짓말했잖아. 같이 잠들어 버려서 누가 혜인이를 데려갔는지 보지도 못했다고.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내가 우리 혜인이를 숨겨버린 장본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야? 뻔뻔하게 누가 아기를 가지고 혜인이를 데려간 거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자고 난리를 치던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내가 진실을 말하면 외삼촌에게 보내지게 될까 두려웠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혜인이는 외삼촌 손에 맡겨져 지방 변두리에 있는 고아원에 버려진 거고요. 사모님께서는 그 뒤로 평생을 혜인이를 찾겠다고 난리를 치다 결국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성심껏 보살피고 위로해서 지금의 본처 자리까지 꿰차게 된 것이었죠. 저를 입양하겠다고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이시성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지었던 그 웃음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거는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저는 이혜인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근데 몇 년 전 외삼촌이 간암으로 죽기 직전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혜인이라는 애는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천국에는 못 가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지낸 기억이 전부 떠올랐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저만 묻어두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에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정말 잘못했어요. 예비 신랑은 거의 쓰러질 듯이 울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내 그 표정은 분노로 바뀌게 되었죠. 지금 내 딸을 그깟 네 욕심에 고아원에 갖다 버려놓고 다 같이 산책을 나갔다가 잠이 든 사이에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그때 그냥 다 같이 잠들었는데 사라진 게 맞다고요. 그때 고작 6살이었던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아들은 무슨 얼어 죽을 우리 아들이야. 네 아들이지.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만 사실은 내 딸을 고아원에 버리는 걸 봐놓고도 침묵한 녀석 아니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약 기운에 취해 잠이 든 사모님 몰래 혜인이를 삼촌에게 보냈어요. 지방에 있는 고아원에 잘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야, 넌 미쳤어?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짓거려. 네가 아주. 네 결혼 반대 한 번 했다고 지 애미를 사지로 몰아.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 자식 안 할래요.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도 의사 집안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엄마를 더 이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 네가 뭔데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는 말을 해. 혜인이는 죽었다고. 그날 그렇게 사라진 이후에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게 팩트야.
혜인이가 여기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그딴 소리를 해? 감히 내 딸을 고아원에 버려놓고 지금 그런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 저 팔찌 어디서 주워온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저거 하나만 가지고 혜인이라고 확신을 해요. 혜인이 실종 신고 냈는데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저런 팔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고아원에 들어가면서 애 호적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으니 못 찾을 수밖에 없지.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이 확실할 때가 아니었잖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왜 혜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래요? 아니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한창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큰아버지라는 분이 오셔서 이게 다 무슨 사달이냐고 난리법석을 떠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신 큰아버지께서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채취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입 안부터 머리카락까지 전부 뜯겨야만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본인의 딸이라고 확신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팔찌 하나로 그런 확신을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았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는 개판이 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 예비 신랑과도 일절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혀 죽었다는데 저한테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저는 병원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예비 신랑이 병원 문을 사정상 잠시 닫아두겠다고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를 했고 병원에 찾아갔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에 출근도 하지 못했죠. 일주일이 지난 뒤 저와 예비 시아버지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게만 보였던 담벼락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예비 시아버지? 아니 아버지는 저를 보고 엉엉 울었고 저는 솔직히 실감이라는 게 나지 않았어요. 친부모를 찾는다는 상상은 해봤지만 현실에 일어나니 실감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몇십 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너를 잃고 얼마나 상심 속에 살았는지 모른다. 시간을 더 지체할 것도 없다.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와라. 이곳이 바로 네가 평생 살았어야 할 네 집이란 말이다.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일어나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집안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서 혹시 그 두 분은 어디로 간 건가요? 감히 내 딸 혜인이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여기서 내 얼굴을 보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은 다 내쫓아버렸으니까 두 번 다시는 찾지 마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정이 들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인간들은 네 기억에서 지워져야 할 존재야. 그 마음 이해야 하지만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알지? 그런 인간들이랑 가족의 인연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하늘에 있는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물론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했어요. 이런 꼴 다 봐놓고 결혼은 무슨 얼어 죽을 결혼이에요. 족보도 말도 안 되게 꼬이게 되는 거고요. 저는 한평생을 떨어져 지내다가 갑자기 생긴 아버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결국 살던 집도 처분하고 으리으리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버지란 말도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아버지 쪽 친척분들도 전부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를 그 갓난아기 때 본 그대로 이혜인이라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건 저 하나뿐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 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궁금했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3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두 사람은 어디에서 뭐라고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요. 언제까지 내가 입을 다물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물어보는구나. 네 어미를 정신병으로 몰아세우고 정신병원에서 미쳐 가버리게 만든 그들을 내가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니? 가족으로 엮인 두 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자기 욕심과 집착에 그런 짓을 한 여편네는 내가 잘 아는 지방 정신병원에 가둬버렸다. 네 어미와 똑같이 정신병원에 갇혀서 평생을 썩다 가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지 않겠니?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요? 아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방관밖에 할 수가 없었겠지. 그저 병원이고 뭐고 지원해준 걸 모든 걸 두고 떠나라 하니 절 한번 크게 하고 떠나더구나. 그 뒤로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 그 여편네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때 나 이외 한 명의 동의가 더 필요했었는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뭔지 서류에 사인을 해놓고 호련히 떠났더구나. 그 이후에 저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사람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29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친부를 찾았고 어색함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친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지낸 지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전혀 소식을 모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들고 어디 의료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조회가 될 텐데 전혀 흔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모든 걸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고 싶은 걸 다 말해보라 하시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요즘 제 인생을 정리하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 휘몰아친 이 일들이 너무 꿈 같은 이야기 같아요.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하여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폭풍이 휘몰아치고 나면 반짝 해가 뜨겠죠. 저에게도 곧 반짝반짝하게 해가 뜨길 기다려 봅니다.